네, 부동산학개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학 총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시적인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이 과연 무엇인가? 이 학문의 정의도 살펴보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의가 도대체 뭔가? 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출제가 약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2점 정도로 상당히 좀 쉬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이제 뭐 토지라든가 건물의 어떤 자연적인 특성, 그리고 각 이제 부동산학에서 통용되는 그런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언어들을 배우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는 다 대비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학 총론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부동산학 강론이라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가 부동산학의 강론이 되겠습니다. 요 강론에서는 총체적인 것을 이제 총론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숲을 보는 게 아니고 나무를 하나하나 조망해 본다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부동산 경제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은 이게 저희 부동산학이 최초가 경제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제학을 경제학 원론처럼 뭐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혹은 뭐 국제경제학, 뭐 계량경제학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 노동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 수준에서 나오는 이런 경제론 수준은 굉장히 쉬운 부분의 어떤 경제론 부분만 탐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X자를 그려가지고 여기다는 이제 가격, 여기다가 이제 뭐 거래량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조금 배울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쉬우니까 조금 쉽게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출제되는 내용이 한 6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40문제 정도 총 40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난이도는 10점 만점 중에 한 8점 정도가 돼요. 저희는 일반 경제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아주 쉬운 수준의 경제학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난이도는 한 8점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경제론은 우리가 앞서 배울 모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의 내용에 기초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잘 해야 됩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이 경제론은 6문제 중에서 단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할게요. 3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제학에서 출발한 내용이에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보느냐,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보느냐 이런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뭐다? 경제론을 모르면 시장론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2번을 모르면 3번을 몰라요. 2번을 모르면 4번을 몰라요. 2번을 모르면 5번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경제론은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 시장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켓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통적인 시장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분필 시장, 뭐 이런 어떤 책상 시장, 혹은 뭐 이제 부동산 시장, 혹은 조금 더 세분화하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런 시장의 기능들이라든가 핵심 요건들을 배울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론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되는데 여기 뒤에 조금 까다로운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 부동산학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학자들이 좀 나올 거예요. 학자들의 이름을 조금 암기를 해야 되고 그 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을 조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이제 강의를 할 때 100가지를 가르치면은 99가지는 이해를 시키고요. 정 안 되는 거는 저는 암기를 시키거든요. 이 시장론에서 나오는 이 단 한 가지의 어떤 내용이 바로 이 학자들을 암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까다로워요. 저는 암기를 매우 안 좋아하는데 암기를 시키지도 않아요. 이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근데 얘는 조금 암기만 하면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출제는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 난이도는 한 6점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쉬운데요. 뒤에서 암기하는 내용들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한 3점에서 4점밖에 안 돼요. 그냥 암기해야 되는 어떤 고충이라든가 어떤 이 투입해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6점을 좀 넣어놨습니다. 시장론은 여기서 이제 개괄적으로 좀 자세히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부동산 정책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많이, 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여가, 그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서울의 집값이 왜 비싼가, 지방은 왜 저렴한가 이런 것들이 다 정책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배울 거예요. 한 5문제가 출제되는데 난이도는 한 4점 수준으로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 투자론을 배울 건데요. 이 투자론 파트는 10점 만점 중에 난이도가 9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경제론이 8점이고요. 감정평가론이 7점인데 투자론이 9점이에요. 얘가 우리가 배우는 모든 부동산 학계론 중에서 제일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1차 시험, 2차 시험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봐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이 투자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라고요? 부동산 경제론을 모르면 투자론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안 돼 있으면 얘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왜 난이도가 높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투자 행위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봐야 돼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금전을 불확실한 미래에다 거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니까 내게 돈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한번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깊게 들어가면 매우 어려운 파트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답도 없어요. 뭔 답이 없냐면은 정답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그 학문적인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실용적인 내용들은 배우진 않고요. 학문적인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난이도가 10점 만점에 9점 정도로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산식이라든가 수학적인 용어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분이 나오고 뭐 적분계수가 나오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아주 초등학교 혹은 중학생 수준의 어떤 방정식 정도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의 부동산 금융론이라는 파트가 되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좀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에 이게 정의가 뭐고 이거에 대한 장점이 뭐고 이거에 대한 단점이 뭔데 이런 것들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상환 방식이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증식 상환 방식이다. 각 방식들의 어떤 장단점과 원리들을 이해하고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입장일 때 원리금 균등이 좋냐, 원금 균등이 좋냐, 만기, 일시 상환이 좋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론 파트는 이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뭐 뒤에 나오는 뭐 이제 뭐 주택저당 담보부 뭐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CMO 다계층 채권. 자, 이런 부분들은 버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 암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출제가 한두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론 뒤에 나오는 파트는 실질적으로 또 강의가 없어요. 강의가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가 한 4점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론 파트까지 마무리했으면 7번은 아주 쉬어가는 파트예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 해서 난이도가 보시면은 3점으로 여기 보시면 부동산학 통론 다음으로 아주 낮아요.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이거는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아마 한 문제도 안 빠지고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뭐 이제 부동산을 개발을 할 때 어떤 개발 방식이 있고 그 개발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또 무엇이며 그 개발 방식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가, 어떤 식으로 시행하게 되는가, 뭐 민간 투자 방식이냐, 아니면은 민간과 국가가 같이 뭐 이제 개발하는 뭐 어떤 그런 방식이냐 여러 가지를 배울 겁니다. 뭐 또 관리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우리 건물 같은 경우도 관리인들이 있잖아요. 관리인들을 안 쓰게 되면은 건물 관리가 좀 미흡해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잘 관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만 얘기 드려볼게요. 건물을 잘 관리하는 목적이 뭘까요? 정답 얘기하면은 내용연수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인즉슨 내용연수를 좀 길게 뽑으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건물을 원래 관리인이 없으면은 한 30년밖에 못 쓰는데 관리인을 두면 한 50년 써요. 그럼 동일한 건물을 50년 쓰는 게 30년 쓰는 것보다는 비용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잘하는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아주 쉬워요. 난이도가 한 3점 정도로 되고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은 부동산 총론과 강론의 모든 내용들이 끝났어요. 출제되는 이제 문제 수를 한번 보면은 한 3문제, 6, 그리고 5, 6개, 4문제 해가지고 총 3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40문제니까 여기서 34문제를 빼보면 나머지 6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바로 요 부동산 감정평가론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난이도는 7점 정도로 조금 난해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또 방정식이 나오고 수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암기해야 되는 산식들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내용들인데 왜 우리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도 하지 않지만 이런 거를 배우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기초적인 감정평가의 내용들을 학습하고 있어야만 저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쯤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구간을 획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이런 토지와 건물이 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런 토지와 건물을 일반인이 봤을 때는 한 요게 1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00억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은 1억이라 그러고 B라는 사람은 100억이라 그럴 거예요. 자, 일반인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엄청 넓어요. 1억에서 100억까지. 자, 그러나 감정평가사가 이거 평가라 그러면요. 45억에서 55억 사이로 구간이 줄어듭니다. 일반인은 범위가 요만큼, 감정평가사는 범위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그 감정평가사가 제시해주는 금액이 결국 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그 금액들의 신뢰성을 보강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평가하는 기법들을 배울 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배울 겁니다. 어디 가서 감정평가 할 줄 알아요 라고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간단한 내용들을 배울 거니까 뭐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7점이라고 했지만 원리만 알면 저랑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말문제가 총 30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과연 어디서 나온가 해서 보니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산 문제는 바로 이 부동산 경제론 파트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에서 일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조금 귀찮게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계산 문제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학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일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투자론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책론이라든가 부동산학 총론, 금융론, 개발 및 관리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없고 전부 다 말 문제인데 여기서 나오는 경제론, 시장론, 투자론,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온다. 우리 대부분 수험생들은 계산 문제 다 버리고 말 문제만 다 맞춰서 한 60점 정도만 맞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큰 오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산 문제는 중학생 수준만 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공부만 했다 그러면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고차원적인 내용들을 묻지 않으니까 계산 문제는 전부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저랑 공부했다면 부동산 경제론, 투자론,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맞춰야 됩니다. 저랑 공부했으면 요 3가지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맞춰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재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패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여기에 PDF 파일로 다 이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우리가 진도를 나갈 때, 제가 예를 들면은, 8페이지에 2번 보세요. 라고 하시면은, 8페이지에 2번을 바로 눈을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 책이 뭐냐면은, 에듀윌에서 발행한 부동산 학개론 기본서가 되겠고요. 저자가 이영방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신간으로 나왔으니까 꼭 기본서를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이거는 좀 이제 추가 사항인데요. 요 책을 준비하지 않으시더라도 제 수업을 듣고 메가랜드나 혹은 방문각이라든가 아니면 해커스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이런 서광채 같은 이제 이런 대학 교수분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들이 쓴 이제 이런 일반 저서들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은 수업을 따라오는데 조금 더 용이할 뿐이지 없다 그래서 수업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 없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학습을 안 시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 강의 모토가 강의를 보고 책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없애는 게 이게 제 강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강의로서 한번 다뤄드리고 뭐 메가랜드를 보시든 에듀윌을 보시든 아니면 뭐 이제 해커스를 보시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원래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뭔 말인지 몰랐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네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제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교재는 이 에듀윌에서 발행한 요 책이 되겠고 참고도서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수험 공부할 때 평가 수험 공부할 때 썼던 이 교재인데 서광채 교수가 웅지세무대학교 아마 교수실 거예요. 이제 요분이 만들어 놓으신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좀 쓸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만약에 책이 교재가 준비되신 분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면은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9페이지 보면은 제2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가 나오는데 이거 책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9페이지 제2절에 네모박스 1번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나오죠? 네모박스 1번은 X를 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네모박스 1번이 이렇게 있을 거면은 여기다가 X를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X를 왜 쳤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답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요 내용들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9쪽에 있는 네모박스 1번 칸은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출제가 안 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X 표시는 출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뭔가 응용을 하고 이 지식들을 배워서 활용해야 되는 내용인데 도움도 안 되고요. 출제도 안 돼요. 그러면 책에 왜 실려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기본서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그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최대한 많은 범위를 포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에 딱 나오기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만 노는 게 아니고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개괄적으로 좀 다뤄서 어떤 이의제기의 어떤 여지를 좀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두꺼워도 이게 네오박스가 돼 있는 내용들을 X를 쳤다라고 하면은 이걸 출제되지 않으니까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10월 말에 시험이 있는데 10월 말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X 표시가 된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X 표시긴 X 표시인데 가로가 쳐 있죠. 가로가 쳐 있다 라고 하면은 자 네모박스 1번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네모박스 1번은 가로치고 X 치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로치고 X를 친다 라고 하시면 이게 뭔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험 기간 동안에 딱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이 언제 있죠? 10월 말에 있습니다. 10월 말. 10월 말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요 날짜까지 우리가 책을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뭐 6번, 8번, 10번, 20번, 30번씩 읽을 건데 그때까지 매번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읽으라고 시키냐면요. 배경 지식을 좀 쌓기 위함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선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미분을 알기 위해서는 함수가 학습되어야만 미분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중요하진 않는데 미분을 알기 위해서는 함수를 알아야 돼요. 이러한 뉘앙스로서 제가 가로치고 X를 쳐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읽으시면 되겠고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나오거나 뭐 거의 낮은 확률로 이제 틀려봐라 작정하고 내는 문제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이럴 때나 좀 내지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배경 지식 삼아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 표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8페이지에 네오박스 1번 여기는 체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십니다. 그럼 체크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이라는 거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데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얘를 모르면요 다음 내용을 몰라요. 그럼 다음 내용 모르니까 그 다음 내용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자꾸 모르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깔아두시고 핵심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반복해서 보더라도 다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했을 때 이 체크된 내용들은 반드시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또 체크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가로가 있어요. 자, 가로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가로를 쳤다라는 것은 한 번만 읽는 거예요. 가로를 치고 체크했다? 한 번만 읽습니다. 한 번만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10월 말이 시험인데 10월 말까지 딱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얘는 가로가 X고 얘는 가로가 체크냐라고 했을 때, 가로치고 X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배경 지식 삼아서만 이게 우리가 이제 도움이 좀 되는 내용들인데, 이 가로치고 체크 같은 경우는 조금 고난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고난도의 문제. 그러니까 수험생이 한 100명이라고 치면요. 한 2명밖에 몰라요. 이 내용을. 98명이 이 내용을 몰라. 네, 너무 어려워서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2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표시는 해드립니다. 설명도 다 드릴 거예요. 해당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얘는 자,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할 시간이 많고 나는 완벽하게 나는 고득점도 하고 싶어 하시면 얘를 좀 공부하세요. 얘는 동등한 비율로 공부합니다. 근데 나 시간 얼마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나 고득점 필요 없어. 딱점으로 옮겨도 돼. 평균 60점만 딱 맞고 나 그냥 합격만 하고 싶어. 그러면 공부하지 마세요. 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기본서의 책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부분을 제가 X를 칠 겁니다. 심지어 공법이 있어요. 공법. 2차 과목에 공법이 있는데 공법도 기본서가 8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400페이지를 제가 X를 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800페이지 중에서 400페이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취사 선택해서 잘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필기한 내용들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개론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마쳤고, 지금 보시면은 X라든가 이 가로치고 X 체크, 가로치고 체크 같은 경우는 민법 강의, 뭐 이제 공법 강의, 공시세법 강의, 이건 이제 뭐 부동산 중개사법 강의 뭐 이런 것도 할 때 동일하게 통용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부동산학 총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